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동생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5, 그 젊은 나이에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운동도 빠짐없이 하고 매년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죠.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사기입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 그게 무슨 매년 검진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입니다. 시어머니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정말 딱 한 달 만에 시동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하셨죠. 우리 막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서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시댁에 나타났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어머니가 동서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부터 동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시댁을 찾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동서가 오는 날엔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가족이 함께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영아, 돈이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바로 얘기해. 맞아요, 작은 새언니.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언제든 저한테도 전화해요. 저도 동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동서,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가 있잖아. 동서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형님. 고마워요, 아가씨. 다들 정말 고마워요.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눈물이 진심인 줄만 알았어요. 시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 형광등이 나갔어?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처음이라 저도 당연하다 생각했죠. 남편이 동서 집에서 전등 갈아주고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일주일 뒤 또 동서가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가구를 옮겨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주버님, 죄송한데 태식 씨가 쓰던 책상이랑 책장 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위치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 그럴 수 있지. 주말에 가서 도와줄게. 주말 아침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뭐하러 와. 나 혼자 가서 금방 옮기고 올게. 그래도 동서 혼자 있는데 나도 가서 도와줘야지. 아니야. 정말 금방 할 거야. 집에서 쉬어. 남편은 그렇게 혼자 나갔고 4시간이나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동서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주엔 싱크대가 막혔다며 동서가 또 남편을 불렀어요. 저녁도 못 먹은 남편이 공구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나가는 모습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너무 자주 부르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 아내야. 내가 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아서. 아유,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오죽하면 그러겠어.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 먹고 온 거야? 재수 씨네 잠깐 갔다가 같이 좀 먹자고 해서. 뭐? 퇴근하고 지금까지 거기 있었어? 3시간 넘게 뭐 했길래? 아니, 뭐 이것저것 고쳐주고 그냥 오기가 뭐해서. 재수 씨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위로 좀 해주고 왔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지만 이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여보, 이제 좀 그만해. 자꾸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속 좁게 구는 거야? 불쌍한 재수 씨한테. 내가 죽었다면 태식이도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신한테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동서집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월요일엔 서류 정리, 수요일엔 수도꼭지, 금요일엔 현관문 경첩까지. 제가 보기엔 동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동네에서 기술자 불러도 되잖아. 아유, 돈도 들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 부르기도 뭐하잖아. 남편은 이미 동서 편이었어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은 시각 남편은 여전히 늦잠에 빠져 있었어요. 거실에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침실에서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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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계속 울리길래 슬쩍 침실로 들어가 봤어요.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남편 핸드폰 화면에 동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고마워요. 아주버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하트 이모티콘이 유독 눈에 박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 핸드폰 패턴을 알기에 열어서 봤죠. 카톡 대화창을 열어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거의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동서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주버님,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아주버님이 제일 든든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버텼어요. 아주버님, 통화하면 안 될까요? 모든 메시지 끝에 빨간 하트가 주렁주렁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진정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세게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당장 일어나. 이게 도대체 뭐야? 남편이 비몽사몽 눈을 떴다가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남의 폰을 왜 멋대로 봐? 남의 폰? 내 남편 폰이 남의 폰이야? 동서가 왜 이런 징그러운 메시지를 보내? 하트는 뭐야? 그거. 재수 씨가 원래 애교가 좀 많아서 그래. 누구한테나 저런 식으로 말해. 별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적 없어. 맨날 네 아니요 단답만 하던 사람이야. 시어머니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 해. 남편이 짜증스럽게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당신한테야 어색하니까 그렇지. 나한테는 편하게 대하는 거야. 내 동생 아내잖아. 가족이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당신이 재수 씨한테 좀 잘해줬어 봐라. 그럼 재수 씨가 당신한테도 저렇게 문자 하겠지. 편하게? 이게 편한 거야? 자기 남편 형한테 하트 보내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새벽에도 메시지 보내고. 이게 정상이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주말 아침부터 왜 이래?
재수 씨가 외롭고 힘드니까 의지하는 거잖아. 남편을 잃은 여자야. 상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의지? 이게 의지야? 아주버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의지야? 이거 완전 선 넘는 거야. 이건 거의 연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잖아. 남편이 티셔츠를 대충 걸치며 화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됐어. 의심하고 트집 잡고 정말 피곤하다. 나 친구들 만나고 온다. 지금 나간다고? 이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낼 게 뭐가 있어. 당신 혼자 이상한 상상하는 거지.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의부증 환자 같아. 쾅! 현관문이 세게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카톡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서집에 들렀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오늘 늦는다는 문자만 달랑 보내더라고요. 참다 못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동서집에 그만 좀 가. 또 시작이네. 재수씨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차갑다, 차가워. 당신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 내가?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집에 가지 마.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아가씨도 있고 어머님도 있어. 그리고 동서 친정 식구들도 있잖아. 왜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 아우, 알겠어. 알겠다고. 안 가면 되잖아. 진짜 귀 아프네.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연락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잠이 깼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지금 몇 시야? 무슨 회식을 새벽 4시까지 해? 당신네 회사는 다음날 출근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회식해? 2차, 3차 가다 보니.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고기 냄새도 술 냄새도 담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코를 찌르는 건 동서가 항상 뿌리는 그 향수였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회식이라고 했잖아. 회식?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담배 냄새도 안 나는데? 대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화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횟집 갔었어. 고깃집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팀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 그래? 그럼 이 향수 냄새는? 동서 향수 냄새 아니야? 아이, 정말 미치겠네. 회식 자리에 여직원들도 많았어. 그 사람들 향수 냄새겠지. 대체 뭘 상상하는 거야? 진짜 의부증 환자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의부증? 내가 의부증이야? 새벽 4시에 들어오면서 온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 풍기는 남자가 정상이야? 그만해. 진짜 지긋지긋해. 맨날 의심하고 추궁하고 나도 한계야.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동서 향수 냄새였어요. 제가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금요일 오후 저는 핸드폰으로 생활비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서 잔액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달 정확히 100만 원씩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서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서 계좌로 석 달째 매달 1일마다 1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3월, 4월, 5월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동서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 아, 그거? 재수 씨가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시아버지가 이미 매달 보내고 계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100만 원? 그게 병원비도 있고, 동생 병원비 후불 처리도 남아있고, 이것저것 돈 들 일이 많대.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낸 거야? 우리 애들 학원비 나가는 통장에서?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내 동생 아내 돕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불쌍하잖아.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나한테 상의도 없이 했다는 거야. 가정 경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거잖아. 300만 원이 작은 돈이야? 내가 번 돈인데 왜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이 내 상사야? 감사야? 허락이 아니라 상의라고.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이 통장은 우리 공동 생활비 통장이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앞으로 보내지 마. 자동이체도 당장 취소해. 이미 아버님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다고. 취소할게. 남편은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월 1일자로 또 10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어요. 약속했잖아. 자동이체 취소한다고 했잖아. 미안. 재수 씨가 너무 급하다고 울면서 사정을 해서. 이번만이야, 진짜야. 이번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재수 씨도 일자리 구하고 있대. 다음 달부터는 안 보낼게. 남편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달 우리 돈이 동서에게 흘러가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동서 생활비는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왜 따로 또 돈을 주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핸드폰 알림이 떠서 보니 SNS 알림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동서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더라고요. 동서는 SNS를 결혼 초에 조금 하다가 수년간 안 했거든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남편과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팔짱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원래 가슴이 꽤 큰 편이에요. 그런데 테이블에 올려진 남편 팔 위에 자기 가슴을 일부러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몸을 바짝 붙이고 찍은 각도가 너무나 노골적이었어요. 배경은 동선의 집 거실이었고 테이블에 맥주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잘생긴 내 아주버님, 오늘도 고마워요. 내 아주버님이라니. 네라는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SNS에 사진 하나 안 올리더니 이걸 올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뻔히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문제 소지가 분명한 사진인데 말입니다. 도발이었어요. 밤 10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 뭐냐고!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하게 바뀌었어요. 뭐 어때서? 사진 한 장 찍은 거잖아. 사진 한 장?
동서가 당신 팔에 가슴 올려놓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너희 부부니? 무슨 소리야. 그냥 팔짱 낀 거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족? 이게 가족이야? 그리고 내 아주버님, 동서가 죽은 시동생 대신 너 꼬시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그래 보여.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지금 무슨 역겨운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 동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역겨운 소리? 이 사진이 더 역겨워. 맥주까지 마시면서 둘이서 단둘이 뭐 한 거야? 아이, 진짜 미치겠네. 당신 완전 의부증 환자야.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해. 약 먹어야 돼. 의부증? 내가? 이런 사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네가 이상한 거야. 남편이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상상이 진짜 역겹다. 재수 씨가 얼마나 힘든데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한테 그런 더러운 의심을 하니? 네가 인간이야? 더러운 의심? 이 사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네가 정신 차려야지. 동서가 널 노리고 있는데. 됐어. 더 이상 못 듣겠다. 당신이랑 한 집에 있는 것도 역겨워. 숨이 막혀. 너 지금 이러는 거 내 동생 모욕하는 거야. 알아? 남편은 거칠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또 동서 집이야? 가서 또 사진 찍을 거야? 미친 소리 좀 작작해. 정말 진절머리 난다. 쾅! 문을 세게 닫고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이 결혼 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어제 어디서 잤어? 신경 쓰지 마. 동서 집에 간 거야? 또 시작이네. 미친 소리 좀 그만해. 정말 정신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어젯밤 어디를 갔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날짜 영상이 전부 삭제돼 있었어요. 6월 7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딱 그 시간대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순간 조수석 바닥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시트 아래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걸 끄집어냈죠. 시트 아래 반쯤 숨겨진 검은색 팬티 스타킹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타킹이 아니었어요. 허벅지 부분에 독특한 금색 나비 무늬가 새겨진 거였는데 지난주 시댁에서 동서가 똑같은 걸 신고 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스타킹을 움켜쥐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스타킹을 던졌어요. 이게 뭐야? 대답해! 이게 뭐냐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아, 그거? 며칠 전에 재수 씨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뭐? 응급실 가는 길에 차 문턱에 걸려서 스타킹이 확 찢어졌대. 그래서 아예 차에서 벗어둔 거야. 내가 깜빡하고 안 버렸네. 병원? 응급실? 스타킹이 찢어져서 차에서 벗었다고? 이거 팬티 스타킹이야. 알아? 그게 뭘 뜻하는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 스타킹이 걸려서 더 찢어졌다고. 재수 씨가 창피해하면서 벗었어.
헛소리 좀 작작해. 누가 그런 개소리를 믿어? 남자 차에서 스타킹 벗어서 조수석 바닥에 던져둔다고? 팬티 스타킹을?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의부증도 정도가 있지. 완전 정신병자야. 미친 여자야. 피해 망상이야. 내가 미쳤어? 네 차에서 동서 팬티 스타킹이 나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네가 미친 새끼지. 아니, 네가 미쳤어. 야,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이랑 못 살겠어. 매일 의심하고 추궁하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지. 블랙박스는 왜 주웠어? 어? 대답해봐. 어젯밤만 쏙 지워놨더라? 블랙박스? 용량 부족해서 자동으로 지워진 거야. 내가 왜 지워? 거짓말. 어제 것만 깨끗하게 지워졌는데 무슨 자동이야? 날 바보로 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싸웠어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병자라고 했고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결국 남편은 안방으로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서초동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동서의 하트 메시지, SNS 사진, 팬티 스타킹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거로는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명백해 보이시겠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봅니다. SNS 사진은 가족 간의 친밀함으로 팬티 스타킹은 남편분 말대로 우연한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뻔한 증거들인데도 부족하다니요. 카톡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 동서를 위로하는 시아주버니의 배려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이런 정황 말고 직접적인 증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흥분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차분하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결정적 증거라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호텔 출입 장면이나 스킨십하는 모습 같은 거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도 더 확보하시고요. 단순 안부가 아닌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남편 핸드폰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흥신소를 쓰시든지 아니면 직접 미행을 하시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변호사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불리해질 뿐이었어요. 사연남녀 채널 애청자이면서 흥신소를 쓸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 감정이 그렇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니 차분하게 증거를 마련하고 복수를 준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미련했죠. 하지만 남편 차에서 동서 팬티 스타킹을 발견했을 땐 정말 눈이 돌았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증거를 잡자. 확실하게. 너희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고
남편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요. 남편이 먼저 수저를 놓고 일어났어요. 접시를 싱크대에 놓는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연남녀 채널에서 그랬죠. 복수는 차갑게 완성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남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 귀가 시간, 옷차림, 냄새, 표정까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2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은미야, 빨리 와. 서영이가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에요? 서영이가 극단 선택을 119 실어 갔어. 땡땡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저와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이미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펑펑 울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다행히 양이 치사량은 아니었습니다. 위세척했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어요. 작은 새언니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외로워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오빠 사진도. 시어머니가 또다시 오열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어? 저렇게 아직도 태식이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은 나랑 재수 씨 사이를 의심했지.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의심?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미가 저랑 재수 씨를 의심해요. 불륜 관계라고 의부증처럼 굴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봤어요. 뭐? 은미야, 그게 사실이야? 서영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죽을 생각까지 하는데 넌 그런 터무니없는 의심을 했다고? 아버님, 그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이 죽은 동생 아내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가족이잖아. 그걸 가지고 더러운 의심을 해? 시누이도 차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큰 새언니, 정말 실망이에요. 작은 새언니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그런 의심을 하다니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저를 악마로 만들었고 동서는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니까. 그만해라. 쟤 생겨먹은 게 저런데 어째? 옹졸한 것 같으니.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이서영 환자 어떻게 병원에 왔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발견했죠? 아, 본인이 119에 직접 전화하셨대요. 구급대원 말로는 의식이 또렷하셨고 주소도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이 119에 직접 전화를 한다? SNS에 감성적인 글을 올리고 완벽한 자작극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였고 저만 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똑한 년이었어요. 저랑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이 퇴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어쨌거나 오해는 풀어야지.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말고 와. 서영이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 가기 싫었지만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평범한 척 해야 했어요. 저녁 7시 남편과 함께 어색하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뒤로 몸을 숨기려는 듯 움직였어요. 요망한 년. 서영아, 괜찮아? 왜 이래?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며 제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제가 무서운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동서의 연기는 계속됐어요. 제가 앉자 동서는 최대한 먼 자리로 의자를 끌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며 벌벌 떨었죠. 은미야, 그렇게 좀 보지 마. 서영이 좀 내버려 둬라. 안 보여? 시아버지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첫째 때문에 둘째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네. 저렇게 무서워하는 걸 보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안 봐도 알겠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큰 새언니, 작은 새언니가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 내가 진짜 시자 소리 들을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하네. 저는 동서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떨리는 듯한 손,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완벽한 연기였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웃어라. 지금 실컷 웃어. 나중엔 울고 싶게 만들어줄 테니까. 쌍년. 재수씨, 정말 죄송해요. 은미가 이상한 오해를 해서.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예민해서. 동서는 남편을 볼 때만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영아, 국 더 먹어. 많이 먹어야 기운 차리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가라. 둘째도 네가 있으니까 불편한가 보다. 내가 괜히 불러서.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형님한테 죄송한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은미 제가 이상한 거지. 문을 닫고 나오며 다짐했어요. 저 쌍년의 가면을 조만간 완전히 벗겨주겠다고요. 며칠 후 오전 10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바로! 목소리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확 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거 좀 봐라.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세게 던졌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환자명 이서영, 진단명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손이 떨리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환자는 특정 인물로 인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해당 인물을 마주칠 때 심한 공포 반응과 회피 행동을 보임, 불면, 악몽, 식욕부진 증세 동반. 내가 서영이 집에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소파에 있는 걸 봤다. 걔가 깜빡하고 놓고 간 모양이더라고. 깜빡하고 놓고 갔다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찼어요. 동서가 일부러 시어머니가 볼 수 있게 놔둔 게 뻔했습니다. 인연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특정 인물이 누구겠어? 당연히 너지. 네가 서영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왔어요. 이게 뭐야? 사람을 정신병원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넌 양심이 있냐? 큰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작은 새언니가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니, 왜 아직도 사과 안 하세요?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동서 괴롭힌 적이. 입 다물어.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발뺌이야? 의사가 거짓말했겠어?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경고했어요. 앞으로 서영이 근처에도 오지 마. 명절이든 뭐든 서영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마라. 맞아요. 작은 새언니 얼굴 보지 마세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대준이도 정신 차려야 해. 지 아내가 동생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단서를 다시 봤어요. 발급 날짜가 이틀 전이었고 의사 소견란이 너무나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을 나오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지금은 당해주마. 여우 같은 년. 기다려. 곧 너 사냥해서 아주 박제를 해버릴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남편 방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그랬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뭐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쯤 뒤졌을까요? 별게 없더라고요. 집은 대충 다 뒤졌으니 이제 흥신소를 알아보고 남편 미행을 시켜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 책상 가장 밑에 있는 세 번째 서랍이 좀 이상했죠. 무엇인가 다른 서랍들이랑 서랍 안쪽 깊이가 안 맞았습니다. 저는 서랍 안에 있는 두꺼운 회사 서류들을 모두 빼보았어요. 역시나 나무 판자로 마치 서랍 바닥인 것처럼 딱 맞게 재단을 해서 넣어두었더군요. 저는 그 나무 판자를 송곳으로 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바닥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하나 나왔어요. 화면을 켜보니 배터리는 충전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는 패턴으로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 열렸어요. 비번을 다르게 해둔 거였습니다. 폰 옆에는 하얀색 플라스틱 카드키도 있었어요. 우리 집 현관카드 키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놨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남편 대가리에 핸드폰을 던지며 이게 뭐냐고 물었겠죠.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파일도 정확히 같은 각도로 놓고 서랍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남편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그날 밤 12시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했어요. 코까지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서재로 갔어요. 다시 서랍을 열고 남편 두 번째 폰을 꺼냈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오른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폰 지문인식 부분에 갖다 댔습니다. 마침내 잠금이 해제됐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서가 보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속옷 차림은 물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노골적인 사진들이었어요. 가슴을 강조한 포즈, 다리를 드러낸 자세,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빠, 오늘도 생각났어. 이 옷 어때?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오빠,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에 우리 집에서 만나. 기다릴게.
남편 답장도 있었어요. 예쁘네. 금요일에 봐.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나보고 의붓증? 참나, 니들이 미친놈들이었으면서 아주 쓰레기들이었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증거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제 폰으로 전부 촬영했어요. 그 카드키가 동서집 현관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금요일, 바로 3일 후였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폰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차라리 이대로 황천을 보내줄까 고민도 했죠.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법으로 처리하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만 처리하면 재미없겠죠. 그 전에 저도 재미 좀 보기로 했어요. 금요일이 왔어요. 저는 오후부터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 서재에서 가져온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녹음 기능도 확인했어요. 저녁 9시 30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0시. 저는 시댁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띵동, 띵동, 띵동. 시아버지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저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다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동서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뭐? 서영이가? 무슨 문자? 죽고 싶다고, 더 이상 힘들다고, 이제 진짜 끝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동서집에 가봐야 해요. 뭐라고? 아, 또?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떡해. 넌 바로 서영이 집으로 갈 것이지 여긴 왜 왔어? 멍청하긴. 빨리 가자. 여보, 빨리. 신고해야지. 119에는 이미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서 가요. 마침 시댁에 와 있던 시누이도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저는 미리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로 안내했어요. 제 차 타세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허둥지둥 차에 탔어요.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시누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큰새 언니, 큰오빠한테도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이미 연락했어요. 남편도 지금 동서집으로 가고 있대요. 회사 근처에서 바로 출발했다고. 물론 119도 남편한테 연락했다는 말도 다 뻥이었습니다. 빨리 가. 뭐하고 있어? 빨리 출발해. 저는 엑셀을 세게 밟았어요. 동서 아파트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은미야, 서영이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서방님 곁으로 간다고요. 진짜 큰일이네. 아이고 어쩌니.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동서를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빨리 내리세요. 모두가 뛰듯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5층, 동서집 층수를 눌렀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돼. 제발 서영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508호, 동서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초인종 빨리 눌러. 안 돼요. 만약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어요. 다들 급한 상황이라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 묻지도 않더군요. 저는 카드키를 현관문에 갖다 댔습니다. 띡! 문이 열렸어요. 카드키로 문이 열리자 저는 시댁 식구들을 이끌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 남편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서영아! 서영아! 거실은 어두웠지만 은은한 향초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갔어요. 거실벽 스위치를 찾아 불을 확 켰습니다. 팍!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소파 위에 나신의 남편과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쿠션으로 몸을 가렸고 남편은 황급히 바지를 찾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부축했지만 시아버지도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누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남편이 허둥지둥 속옷을 입으며 소리쳤어요. 이건 아니야! 오해야! 동서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계속 찍어댔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잡았다. 이 개쓰레기 새끼들. 시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이 개자식! 지 동생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퍽, 퍽, 퍽. 시아버지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코피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해! 네 동생이 무덤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거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동서는 이불로 몸을 감싼 채 벽에 기대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달려갔어요. 짝! 짝! 이 죽일년! 태식이 죽자마자 태준이를 꼬셔? 네가 사람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시누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큰오빠,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동생 아내를... 발로 남편의 옆구리를 찼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걸어가자 시부모님이 때리는 걸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그 주둥이로 또 말해봐. 의부증? 말해봐. 이래도 내가 의부증 환자야? 내가 미친 여자야? 짝!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넌 날 정신병자 취급했어. 근데 어때? 네가 미친 새끼 맞지? 그리고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 아니 이서영 씨, 연기 참 잘했네. 피해자 코스프레? 이 쌍년아. 짝! 동서의 뺨도 후려쳤어요. 아! 극단 선택? 트라우마? 저승에 있는 시동생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은미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봤어. 네 말이 맞았는데. 됐어요, 어머니. 전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의 사과도 남편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남편이 못 들어오게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었어요. 동서는 아이들까지 지 친정에 보내고 남편과 매일 향락의 밤을 보내고 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 사무소로 향했어요. 이전에 상담받았던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확실한 증거 잡으셨네요. 현장 사진에 메시지까지 완벽합니다.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녀인 동서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그날로 소장 작성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동서 부모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영 씨, 손이 동서입니다.
따님이 저희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증거사진 첨부합니다. 법적 대응 진행 중입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주름은 더 깊어 보였어요. 은미야,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사과하고 싶어. 미안하다. 어머니, 네 말이 다 맞았는데 우리는 너만 나쁜 사람 만들었지. 서영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준이도 원망스럽지만 서영이 그년이 더 밉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며칠 생각을 했는데 은미야, 혹시 태식이도 지 형하고 서영이 둘 사이를 알았던 건 아닐까? 네? 태식이가 자기 아내랑 형 사이를 눈치채고 그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태식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알잖아. 매년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맞아요. 서방님은 정말 건강했죠. 그런데 35살에 갑자기 췌장암이라니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건 드물다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동생이 왜 자기 암을 몰랐을까요?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름 돋는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시동생 건강검진 내역과 병원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2주일 후 흥신소 조사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시동생분이 사망 1년 전 작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초기 의견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나왔다고? 암 소견이요? 그것도 초기. 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등기 우편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원을 안 하셨고요. 아니, 왜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등기를 동서분이 받으셨더라고요. 설마, 그럼. 동서분이 등기 우편을 대신 받고 시동생분께 전달하지 않은 거죠. 이거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동서분이 병원 전산에 등록된 시동생분 연락처를 자기 번호로 바꿔놨어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6개월간 12번이나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병원 서류 기록을 보니 통화 기록이 빼곡했어요. 병원은 계속 연락했지만 시동생은 끝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췌장암이 아무 전조 증상이 없으니 결국 시동생분이 스스로 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말기가 된 거죠. 건강검진에서 운 좋게 초기에 발견했는데 병원을 안 가셔서 그때 가셨으면 초기라 생존율이 80%였는데.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요. 남편과 동서가 함께 있는 CCTV 영상의 한 장면을 인쇄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2년 전이었습니다. 호텔 CCTV도 확보했어요. 남편분 카드 내역 2년치 분석하다가 호텔 결제가 있어서 그 호텔에 알아보니 다행히 대형 호텔이라 백업본이 있더라고요. 관계자 돈으로 구워 삶아서 해당 날짜 CCTV 얻어 다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졌네요.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최소 2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시동생분 생전부터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동서가 시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불렀습니다. 이 서류들 좀 보세요. 동서가 시동생 암 진단을 일부러 숨겼어요. 뭐라고?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병원의 건강검진 등기 우편, 연락처 변경 기록, 통화 내역까지. 이 악마 같은 년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막내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년이 죽인 거야.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서영이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몰랐다고? 너 2년 전부터 불륜관계였는데? 동생이 살아있을 때부터. 정말 몰랐어? 네가 시킨 거 아니고? 이건 정말 몰랐어. 내가 동생을 그렇게 죽일 리가. 저는 차갑게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실은 너만 알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네 동생 죽음에 너도 자유롭지 못해. 넌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저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동서를 유기치사죄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동서가 배우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고의로 숨기고 병원 연락을 차단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점을 인정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은 매번 시댁 식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매 공판마다 오열하셨어요. 동서는 끝까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유기치사죄로 징역 5년. 동서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저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그저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확실했기에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의 70%를 분할받았어요. 상간녀 동서에게도 5천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어요. 시부모님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동생을 그리워하며 지내셨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동서의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아니면 죽든 이제 제 인생과는 무관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요가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하거나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혼자 여행도 떠났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최은미로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